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인사청탁 논의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형 누나라고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점, 이 와중에 인사권이 없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까지 거론한 점, 그야말로 인사 낙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부인과 경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인사 시스템을 철저하게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수도권을 덮친 기습 폭설에 도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 제설 작업이 모두 끝나고 교통 통제는 모두 해제됐지만 차량 고장이나 사고 우려는 여전합니다.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위 속의 기습 폭설로 오늘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터널, 교량, 그늘진 도로가 위험합니다.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결국 사직했습니다. 청탁 문자를 보낸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사과문을 내는 등 여권이 수습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법여권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쿠팡 해외 직구를 이용하던 소비자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누군가가 도용해 물건을 수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통관부 후 유출은 없다는 쿠팡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터널, 교량, 그늘진 도로가 위험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추위 속에 눈비가 내린 중부지방. 눈구름이 약해지고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났지만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는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은 곳곳에서 내린 눈비가 얼어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눈이 적게 내리거나 약한 비가 내린 곳이라도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도로 살얼음은 눈비가 온 뒤 지하차도나 터널 진출 입구, 교량 부근, 그늘진 곳에서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아스팔트 위에 얇게 형성되는 만큼 눈에 잘 띄지 않아 미끄럼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살얼음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먼지와 타이어의 분진이 빙판이 되면서 검게 되면서 라이트를 켜더라도 아스팔트는 이렇게 보여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 보니까 미끄럼에 의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또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를 하고 속도를 좀 50% 정도 감소하면서 낮부터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때이른 한파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중부 곳곳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후 한때 적은 양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YTN으로도 관련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서울 노원구 북부간선 도로가 보입니다. 진입이 전면 통제된 도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량이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옴짝달짝 못합니다. 올림픽대교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은 아예 진입도 못합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위태롭게 유턴을 시도합니다. 비상 깜빡이를 켠 차들은 줄지어 서 있고 도로가 미끄러워 쉽사리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 사이로 마을 버스들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비좁은 언덕길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눈발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립니다.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빠져나갑니다. 눈구름이 서울을 훑고 경기 남부로 향하면서 역시 도로 곳곳에서 퇴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차량들이 도로에 그대로 멈춰 있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동안 겨우 100m를 움직였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렇게 빙판으로 변한 도로 탓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도로가 한때 통제되면서 퇴근길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도로를 트럭 한 대가 거북이 걸음으로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그 뒤엔 버스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8시 5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태평역 인근에서 눈길에 버스 2대와 SUV 한 대가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가가지고 영상 찍은 거예요. 이제 서 있고 그리고 그 세대가 이렇게 붙어 있고 서로 깜빡이 켜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뭐 하는 것만 어떻게 사고 났는지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버스 뒤로 차들이 일렬로 다닥다닥 붙어 서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태제고개 인근에선 눈길에 차량 6대 정도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마전동에서는 비상 깜빡이를 켠 SUV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목격자는 SUV가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장산 가좌 나들목에서도 활중 추돌 사고로 정체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에서도 추돌 사고로 퇴근길 교통이 한대 통제됐고 곳곳에서 차량 고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일단 서울시의 도로 교통 통제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첫 화면은 서울 탄천 1교입니다. 지금 통신 상태 때문에 화면이 다소 끊겨져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들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대인데도 조금씩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좁은 도로에 차량들이 몰리면서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지방도 309 의왕요금소 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요. 과천 방향 도로는 차량 흐름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화성 봉담 방향 도로에는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도로가 살얼음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안전거리 유지하셔서 서행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수도권 제1순환선 하기분기점 도로 상황입니다. 판교와 일산 방면 모두 통행하는 차량들 꽤 많아 보이고요. 속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밤새 눈이 많이 내렸고요.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거나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고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교통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김 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제 인사 개입은 없었다며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자리에도 인사청탁이 들어간 경우는 자신이 아는 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사과문을 냈습니다. 여권은 그야말로 수습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지 누나를 전면에 띄우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의 또 다른 당사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은 논란 이후 벌써 4회째 두문 분출,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침묵을 깨고 처음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군더더기 없는 3줄짜리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님이 부속실장한테 인사청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당도 당사자도 당직에 대한 거취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윤리감찰단의 어떤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모든 국정 운영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문자에 등장하는 인물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총동원해 인사농단을 추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른바 중앙대 라인과 성남 실세 간의 고인물 인사 카르텔이 드러났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대 출신인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에도 야권은 꼬리가 아닌 몸통을 조사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여당의 의도대로 불이 꺼질지는 의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내란 관련 사건을 도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해 꾸린 재판부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2배수를 줄이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법관이 아닌 위원이 다수인데다 대법원을 배제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계엄 연루자들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 헌법의 상권분립, 사법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임위 자체 검토에서도 불리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법안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거세지는 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도 오는 8일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를 이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을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두고 소수당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운영위에 이어 법사위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소수당의 최후의 저항수단마저 빼앗아 모든 법을 아무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하겠다는 건 또 일당 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검찰과 사법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 전선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단죄하겠다며 사법뿐 아니라 검찰개혁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사법 쿠데타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잠잠하던 검찰개혁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조작수사, 정치검찰 즉각 처벌하라!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정치검찰 즉각 수사하라! 대장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꾸민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 조사 때 연어회 술파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외압에 맞춰 국정조사 요구를 하자 조작 수사 기소에 방점을 찍은 요구서로 맞불을 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날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도 속전속결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며 조희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처리하냐며 법안들의 위헌,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정적 숙청 용도로 쓰일 거라며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에 빗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가 판결을 소극적으로 하고 온갖 소송이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거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커진 것 같다는 견제구도 나왔습니다. 내란 공포 정치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그 모래성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라 공방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대신에 정당성을 주장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관련된 언급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사태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거였다며 계엄을 사실상 두둔한 장동혁 대표 글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부글부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원 40명이 계엄 반성문을 썼는데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냐는 겁니다.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가 돼야 되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참 비참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가 전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는데 네. 너무 비슷해서 또 한 번 실망을 했고요. 민주당도 계엄을 정당화하는 장 대표 논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궤변과 대동소이하다면서 비판을 넘어 단죄받아야 한다. 공당 대표를 할 수 없는 내란 공범이다.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의 복창입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때때로 연대했던 개혁신당조차 계엄 해제 표결을 했던 장 대표의 변신이 의아하다면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쳤을 때 사실 황교안 대표의 결과까지 승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섬뜩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런 비판에 대꾸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쿠데타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처벌하라는 대통령 말은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장 대표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당내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단순한 제1야당의 행보를 넘어 민주당이 벼르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을 조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한 전 대표는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공천 논의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을 거절하자 용산과 갈등이 생겼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당시 공천권을 쥐고 있던 한 전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지난 8월부터 소환 일정 협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소환 사실을 밝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브리핑 직후 SNS에 김 전 검사는 경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시킨 인물이라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내란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던 데다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특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위증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사자인 권 변호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권 변호사들의 변호인들만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달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2달 만에 특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김 씨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된 결심 공판 다음 날 김건희 씨가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의 8번째 대면 조사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여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수수하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를 과거 홍콩에서 샀다고 해명했지만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특검 수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금 거북이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고 각각 공직 임명과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특검은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추가 조사에서
특검은 김기현 의원 아내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와 선상 술 파티, 동묘 차담회를 포함해 남은 의혹을 최대한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매관 매직 의혹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영탁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조 대표는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자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32억 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 3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로저비비의 가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아내를 오늘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기현 의원 아내 이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남편인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충북에서 실종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4살 김영우입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선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영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완전 범죄를 꿈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잡힐 날이 올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마음은 어떠셨어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피의자 54살 김영우에 대한 신상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충북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볼 기준 점수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따로 숨겨오다 충주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다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번엔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피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졌는데요. 이 피의자,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마트 계산대에서 20대 남성이 물건을 봉지에 넣습니다. 주류와 음료 등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엔 흉기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이후 숨졌기 때문에 경찰도 계획 범죄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경찰은 범행 장소에 또 다른 중학생 B양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B양은 숨진 여학생이 A씨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갔을 때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학생이 2주 전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열린 대화방에서 알게 된 것을 B양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범행 계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B양에게서 A씨가 숨진 여학생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분노해서 범행한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밝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가해자는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YTN 유명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사거리 주변에서 상수도 배관이 파열됐다는 소식인데요. 결빙으로 차량 혼잡이 우려되니까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와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에서 전달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구운 사거리 주변에 상수도 배관이 파열이 됐습니다. 결빙,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물이 얼어서 차량 혼잡 또는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를 이용해달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 쪽에서 전한 내용이니까요. 주변을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방침이 결정된 동덕여대를 향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는 SNS를 통해서 동덕여대를 겨냥해 영어로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라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해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바다에서 승선원 7명이 탄 10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6척과 구조대를 현장으로 보내 승선원 7명 가운데 먼저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다른 1명은 십리포 해안가에서 육상 수색 중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3명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 해외 직구를 이용하던 소비자의 개인 통관 고유 보호를 누군가가 도용해서 물건을 수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쿠팡은 이번 해킹 사태로 유출된 정보 중 통관 보호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북에 사는 A씨는 관세청으로부터 셔츠 8.1kg이 통관됐다는 내용의 국민비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손세정제 반입이 허가됐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잇따라 통관됐다는 소식에 당황한 A씨. 배송지를 조회해봤더니 셔츠는 서울 중구로, 손세정제는 인천으로 배송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데 도용 신고하고 바로 재발급 조치를 했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A씨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앞서 해외 직구를 위해 등록해두었던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해 쿠팡에 문의했지만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구를 한 곳은 쿠팡 말고 다른 데도 없고 쿠팡에서 유출된 게 맞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은 국회에 나와서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현관 비밀번호 이외의 정보는 유출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개인 통관 고유부에도 함께 유출됐죠? 아직 조사 과정에서 통관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쿠팡을 통해 처음 해외 직구를 할 때 통관 부호를 등록하는 만큼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통관 부호를 개인이 직접 쿠팡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인 통관 부호도 같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가운데 관세청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부호 유출을 우려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재발급 요청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통관 부호 유출 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앞서 쿠팡이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던 만큼 시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계정 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당국이 사실 조사에 나섭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 버튼을 누르고 설문조사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지마켓 이용자 60여 명이 상품권 무단 결제로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경기 남부경찰청을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금까지 전국에 접수된 지마켓 무단 결제 관련 신고 7건을 이관받아 상품권 사용 경로 등을 확인하고 범인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조금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도 5cm 안팎의 적설량이 기록될 만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추위 속에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4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구는 영하 1.2도, 광주는 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7도, 부산 8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호남 서부 지역에는 약한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눈비가 오지 않는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퇴근길부터 쏟아진 수도권의 첫눈은 짧지만 강했습니다. 대설주의보 속에 처음으로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고 지금도 곳곳의 교통 상황이 어렵습니다.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을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결국 사직했습니다. 청탁 문자를 보낸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사과문을 내는 등 여권의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에서 탈퇴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쿠팡 입점업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쿠팡 계열사는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가 아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수도권에는 그야말로 기습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퇴근길에는 교통 대란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고 멈춰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제설차와 경찰차도 동원됐지만 갑자기 쌓인 눈을 치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수도권에 갑자기 많은 눈이 쏟아지며 곳곳 도로가 통제된 상황. 귀갓길을 한참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돌아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 집은 성북구니까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특히 내부순환로는 모든 진입로가 전면 통제됐고 앞서 들어온 차량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차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도로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순환로로 들어서려던 차량은 모두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전 구간이 양방향 통제됐고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이, 분당 수서로는 성남방향 수서에서 북정 구간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여기에 동망산길과 낙산 성곽길, 삼청로 등 시내 도로 곳곳도 통제됐습니다. 퇴근길 교통대란에 시민들은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도로 곳곳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대비한 제설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자 정부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자체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제설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불과 2시간 동안 내린 비습폭설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부 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길 위에 그대로 쌓여 얼어붙은 겁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에 3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설도 안 되고 지금 버스도 돌아가지고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길도 안 녹았고 지금 이제 온도가 더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가 빙판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아찔하네요. 제설 작업이 엉망이었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언덕길이에요. 중량 경찰서 있는 데가 거기가 다 빙판길이어서 제가 방금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그 트럭을 밀어도 트럭이 갈 수가 없고. 서울에 내린 첫눈은 최대 적설량이 서울 도봉구가 6cm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지자체의 제설 대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YTN으로 접수된 제보 영상으로 한번 폭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준비한 화면은 분당 율동공원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태제 고개입니다. 갑자기 눈이 쏟아지면서 지금 눈이 그대로 도로에 쌓여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차량들이 헛바퀴를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 정체, 여기에다 사고까지 났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버스 뒤로 차량 여러 대가 추돌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보자는 대설주의보가 내렸음에도 제설 작업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의 모습인데요. 지나가던 청년 3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 뒤를 힘껏 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길에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차도 밀어줍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더 합세해서 4명이 승합차를 밀어주고 차가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언덕길에 또 눈길이다 보니 차량 바퀴가 헛돌아서 미끄러졌기 때문인데요. 제보자는 청년 3명이 최소 차량 5대 이상을 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는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는 꼭 열선 주위에 불연제나 준불연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온전선은 누전이 생길 경우 쉽게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 7월 65명의 사상자를 낸 광명아파트 화재는 필로티 구조로 된 1층 주차장 상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주차장 상부 각종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 시공된 정온전선에서 화재가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보험협회가 실제로 동파 방지용 열선인 정온전선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필로티 주차장 모형의 천장 PVC 배관에 정온전선을 감고 일부러 누전을 일으켜봤습니다. 스파크가 몇 번 일어난 후 작은 불꽃이 생겼고 불꽃은 조용히 번지더니 3분이 지나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졌습니다. 동파 방지용 열선에서 누전으로 생긴 불꽃이 얼마나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이 실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온전선을 불에 덜 타는 난연성 보온재와 비난연성 보온재로 감싼 경우를 비교했더니 확실히 난연성 보온재로 감싼 경우가 불에 덜 탔습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동파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정온전선을 겹쳐서 감는 것이었는데 30분이 지나자 온도가 90도 이상 높아졌고 배관은 열로 인해 축 늘어졌습니다. 정온전선은 외부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필로티 구조물 1층 천장이나 지하주차장 천장 등의 배관에 주로 시공됩니다. 정부도 이런 위험 때문에 필로티 구조물에 2019년도부터 불연제나 준불연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문제는 그 이전 건축물입니다.
필로티 주차장 상부 같은 경우에도 마감재를 2019년도 이전에는 이제 가연재로 많이 사용을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불이 옮겨 붙게 되면은 좀 건물 전체로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 이전에 완공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작은 누전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건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화재보험협회는 당부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납니다. 앞서 오픈AI와 엔비디아 CEO와 회동한 데 이어서 인공지능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회동합니다. 손 회장은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하는 5천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회동에서도 국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픈AI 샘 올트먼,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도 만나며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강국 목표 달성과 함께 인공지능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나라로 저도 노력할 것이고.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산업 역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소년공 시절을 언급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 덕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미싱 시다도 잠깐 했고 미싱 재료인 원재료를 재단하는 재단사 일도 좀 해봤고 우리 위대한 산업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오히려 더 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척결 메시지를 강조해왔던 이 대통령. 이제부터는 민생과 경제 성장에 다시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초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장으로 지목된 김종철 후보자가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그동안 쌓인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충실한 검토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초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첫 일성으로 출범 후 2달 넘게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방미통일 조직의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정대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위원회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나머지 위원 5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국회에도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청문과 더불어서 이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최근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판결문들에 대한 분석들을 충실히 마쳐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지휘. 법무부 장관님과도 충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한 신문 칼럼을 통해 핵심 쟁점인 방통위 이인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폐해로 지목된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방안에 대해선 헌법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해온 사안이라며 위원회 수기를 거쳐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분간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이번 달 중순쯤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보완책이 담긴 당원 개정안 의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중앙위는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온라인 투표로 1인 1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어제 1인 1표제에 대한 보완책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부원장은 권익위 고충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 8천여만 원과 자동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전철 운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인 분당선, 경의 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등 5개 노선에 모두 13차례 증편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을 찾아 취임 후 7번째 타운홀 미팅을 엽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충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경제 핵심 거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올해 수능은 체감 난도가 높았던 불수능으로 평가되며 특히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시 모집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2월 2일까지입니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총파업이 오늘 부산과 대구, 울산과 경남, 경북에서도 이어집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임금 인상과 업무 환경 개선 등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에 맞춰 재차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2천여 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시세가 60억 원인 아파트를 39억 원으로 신고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7,708건으로 이 중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은 2,0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는 223건으로 3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는데 특히 절반 이상이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국세청은 자녀 세대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에서 증여된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채무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 증여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자녀 B씨는 서울 송파구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근저당 채무는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연간 수억 원대인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등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에 증여세를 작게 신고한 경우도 조사 대상입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 시세가 60억 원에 달하자 감정평가법인에 낮게 평가해 줄 것을 부탁해 65% 수준인 39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 아파트에 설정된 임대 보증금을 조부가 우회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 보증금을 받아 해외 주식과 골드바 매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강남 4구 및 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확인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은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뛰면서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년 취업난이 가세하면서 각종 소득 분배 지표도 일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올해 정부와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 늘었습니다. 가구당 부채가 9,534만 원으로 4.4% 늘었지만 부동산 등 실물을 중심으로 자산이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상위 20%인 5분위의 순자산은 17억 4천여만 원, 최하위 20%인 1분위의 44.9배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진위계수가 0.625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실물자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실물자산이 1.3% 올랐는데 올해는 5.8% 올랐거든요.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7,427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3.4% 느는 데 그쳤습니다. 5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청년 취업난에 민간 소비 위축으로 사업 소득도 신통치 않았고 재산소득 증가폭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최상위 5분위의 소득은 1억 7천여만 원으로 4.4% 늘었지만 1분위는 1,500여만 원으로 3.1%, 2분위는 3,500여만 원으로 2.1%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소득 분배 지표도 악화했습니다. 진위 계수가 0.325로 올라 개선되던 흐름이 3년 만에 꺾였습니다.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격차인 5분위 비율도 5.78배로 벌어졌고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령 취업이 늘면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은 소득 분배 지표가 나아졌고 상대적 빈곤율도 37.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포털 기업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의 뉴스 기사 전체를 학습시켜서 요약해주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유관 기관들이 해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현행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기준과 가상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내서는 AI의 대량 학습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와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 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무단으로 기사를 요약하는 AI 서비스는 언론사와 똑같이 뉴스를 제공하는 데다 언론 시장을 직접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K그룹이 연말 인사에서 젊은 인재들을 전진 배치하는 세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출시된 인기 노트북 가운데 무게는 LG전자 제품이, 구동 속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 채권단이 참여하는 자율협의회가 오늘 처음 소집돼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유동성, 수급, 금리, 경기 순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벨기에 부동산 펀드에서 9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해외 부동산 펀드 출시 때 반드시 현지 실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 2021년 의회 폭동 전날 미 의회 근처에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를 약 5년 만에 체포했습니다. 음모론까지 불거지며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하루 전 미 의사당 인근 건물에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워싱턴 DC 외곽의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에 거주하는 30살 남성 브라이언 콜 주니어입니다. To blow up multiple people and multiple officials, innocent civilians, is now arrested thanks to the brave men and women of the FBI. 16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당시 당선인의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일으킨 폭력 사태입니다. 용의자는 하루 전날 의사당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공화 민주당 전국위 청사에 폭탄을 설치했는데 6일 오후 터지기 전 경찰에 발견돼 해체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력이 분산되며 의회 폭동 사태 대응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FBI는 제보 수백 건과 영상 수만 개를 분석했지만 영상 속 인물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수사팀이 최근 다시 인력을 보강하고 공개 보상금을 상향하며 수사 자원을 대폭 늘린 끝에 이뤄졌습니다. Sifting through evidence that had been sitting at the FBI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4 long years. 수사당국은 콜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16 의회 폭동과의 직접적 연관성, 추가 테러 혐의 적용 여부 등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민주당 진영의 내부자 소행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장기 미제였던 이번 사건이 5년 만에 용의자 체포로 전환점을 맞으면서 법정에서의 유죄 다툼과 함께 정치적 공방도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분쟁을 겪고 있는 민주 콩고와 르완다 정상의 평화협정을 중재했습니다. 피파 평화상 발표를 하루 앞둔 피스메이커 행보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산희 특파원입니다. 민주 콩고 대통령과 르완다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지난 6월 미국의 개입으로 민주 콩고와 르완다가 30년 동안 이어진 분쟁 종식에 합의했지만 유혈 사태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재에 나선 겁니다. With far more than 10 million people killed, today we commit to stopping decades of violence and bloodshed and to begin a new era of harmon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Rwanda. 영구적 휴전과 비국가 무장 세력의 무장 해제 등을 포함한 평화협정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양자협정을 맺고 히토류 채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We're going to take out some of the rare earth and take out some of the assets and pay and everybody's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민주 콩고 출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니 무쿠웨게 박사는 미국의 평화협정 중재가 폭력 종식이 아닌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Enfin, c'est un accord qui n'est pas juste, puisque on fait un accord de paix, on ignore complètement les victimes, on ignore. 평화협정 서명식이 열린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해체한 비영리 싱크탱크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이름을 바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평화중재 행보에 나선 가운데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내일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처음으로 피파 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 평화상의 첫 수상자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 콩고와 르완다의 협상 중재도 평화상 수상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오늘 출근길엔 미끄러운 도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cm 안팎의 첫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늘진 도로나 터널 인근에서는 도로 살얼음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일부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화천 산해면이 영하 15.8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철원은 영하 13.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 영하 6.4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전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1.2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낮에도 서울은 2도, 광주 6도, 부산 8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눈비구름이 빠져나가고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아침까지 호남 서부에도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약한 비나 빗방울이 예상되고요. 주말 사이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눈비가 오지 않는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한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